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 전 세계 언론들에서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새로운 시나리오가 무려 미국 대선 토론 중 꺼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언론들 특히나 한국이 더욱 강대해지는 것을 무척이나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파헤치며 그 의중을 읽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토론회는 미국에서 무척이나 화제가 되고 깊게 다뤄지는 주제들만을 다루는데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그만큼 뜬구름 없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진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말만을 늘어놓은 트럼프와 달리 매 순간 실현 가능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언급한 해리스의 발언들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미국 대선 토론의 한국 핵무장 언급 그리고 이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 반응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의 총평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치에 따르면 그동안 박빙의 결과를 보이던 지지율이 이제는 트럼프가 42%, 해리스가 무려 47%를 기록하며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크게 부담과 긴장을 느끼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는데요. 해리스의 존재를 경계하며 트럼프는 이번에도 자극적인 말만을 내뱉으며 어떻게든 표를 결집시키려 애쓰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리스 지지 세력들이 밀고 있는 반응이 있죠. 실제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극인 종차별적이고 저급한 주장들에 이 사람 사회 부적응자 아냐? 이상해와 같은 반응과 표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은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지지 세력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트럼프에게조차 그의 발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대하여 트럼프가 이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범죄를 일으킨다.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필요가 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터뜨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동양인들 특히 한국의 개를 먹는 문화를 꼬집은 게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리스는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트럼프의 발언이 명백히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비언어적 표현으로 트럼프를 단 한 방에 잠재워버린 강력한 일축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과도한 독재자 선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 드리워진 전쟁의 공포에서 과연 트럼프가 제대로 이를 대처해낼 수 있을지 그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장기전이 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큰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을 선포했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러시아를 견제하고 억압하고 싶어 하는데요. 추후 자기네 나라들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자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억압하려는 해리스의 민주당과는 달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재임 기간 이후에도 러브레터까지 쓴 사실이 밝혀지며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트럼프는 과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며 미국 국민들 역시도 나라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발언한 바 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이 전범국인 독재 국가들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독재자들을 향해 같은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독재자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과도한 행동은 미국 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도대체 트럼프가 이런 독재 국가들이 잘 지낸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다는 말이냐? 독재 국가의 말을 잘 듣는 사냥개 신세로 전락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이 같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들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에 대한 주변국들의 갈등,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전범국인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 우리 미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가 뭐냐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측의 주장은 과거부터 한결같았습니다. 해리스는 한국을 최우선 국가로 둬야만 할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압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다각도에서 한국의 해구산 확장을 고려하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한다. 고 강경하게 나온 것입니다. 해리스는 한국 측이 지금 미국 상황과 한국의 안보 상황 또 새롭게 달라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과 중국의 대만 침공,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상태로 방어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 발판을 미국이 마련해야만 하고 관련 규제들을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가 내건 조건들은 한국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리스가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 또 그녀가 말한 것처럼 한국을 얼마나 대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발언들에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과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주변국가 언론들에서는 격한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해리스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고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주장한 사실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실제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선 토론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해리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역시 미국 여론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모든 나라를 주름잡거나 동맹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휘하에 둘 수 없게 됐다. 세계는 많이 성장했고 미국은 이제 동맹국과 함께 힘을 보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미래를 꿈꿔야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은 바로 한국이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이다. 이 통계 수치를 봐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인근 유럽 국가들의 선택을 봐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미국을 찾지 않는다. 전 유럽의 선택은 한국 방산이었다. 지금은 K방산이 유럽 전역을 거의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더해 한국은 이제 우주로까지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우주기술과도 계약을 맺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군사기술과 우주기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야이다. 군사기술에서 실력이 입증된 한국의 유럽 국가들이 우주기술 면에서도 러브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한국은 거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현재 한국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또 전 세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핵을 만들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첨단 기술의 협약체인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쓰고 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K방산에 핵기술들을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미국이 취해야 할 가장 최선의 입장은 바로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엔 이미 최소 4,00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재료가 충분히 있다. 모두가 쉬쉬하지만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핵무장을 끝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해리스의 말처럼 한국은 미국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가파른 지금 미국이 트럼프처럼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중국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의 결과가 흥미진진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해리스의 당선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46대 K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 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 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 천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즈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2,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육 21대 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미레이 1 에이브럼즈 전차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2는 납품된 14대의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2를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면,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 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전차소대장 JAKUB KEDG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EPL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E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E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E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E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 전차 및 에이브람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 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등 진흙 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장마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한미 UAE 연합 3국이 최초로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만 적국으로 상정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벌어지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는 세계 최고의 험악한 훈련시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는 미군은 처음에는 KCTC를 우습게 보았지만 한번 참가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대대급 훈련을 참가시키더니 올해는 미 해병대까지 KCTC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1개 스트라이커 대대가 UAE
1개 보병중대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군이 KCTC에 참가해 훈련하는 리얼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험악한 산속에서 총과 포탄 소리가 들리면서 지옥과도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날씨를 조심해야 된다. 전갈 전역자인데 그 감정 다시 떠오르네요. 아프간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산악지역이 완전 정글로 보이네요. 30년 전 저의 군 시절 훈련이 생각나면서 저런 환경에서 전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집니다. 한국 산의 매운맛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미 한국 KCTC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주군과 영국군도 실전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KCTC를 찾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일본 자위대도 한번 참가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 육상자위대에 위관급 장교 12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육상자위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 12명은 정갈대대 12명의 대항군과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위대원들은 불과 30분 만에 1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한반도 유사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중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명 병아리 계획을 세워놓고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려와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목적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해 동해안구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북한 지역 절반을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유사시 병아리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도 건설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중국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어이가 없다며 한미연합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 제7기동군단만으로도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명실상부 동아시아 최고의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제7기동군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군의 탱크를 합친 것만큼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전력까지 압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7기동군단에 대해서 혁명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7기동군단의 디젤로 이뤄진 전차와 장갑차들을 수소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소로 연료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장 현재 보유한 900대가 넘는 전차를 모두 수소동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수소드론, 수소전차와 수소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 차량까지 군용으로 개발해 시간당 100kW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 수소동력경 전술 차량은 이미 시범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료를 수소로 바꾸려는 이유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고 차체가 가벼워져서 더 빨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소 과정이 없어 적외선 감지를 피할 수 있고 소음 및 매연이 없다 보니 기도빈익 전술을 구사하는데 매우 유리해 적진으로 침투할 때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동성이 굉장한 기동군단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원래 전쟁이 나면 전후좌우 안 살피고 북진만 하도록 만든 부대로 이미 K 전차와 K9자주포의 기동력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소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7기동군단은 그냥 북쪽까지만 진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북경까지도 밀고 들어간다는 극단의 전략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바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구 정부에는 17만의 병력이 있고
만만치 않은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대양 진출의 꿈 때문에 해군에 올인하느라 육군 전력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경험치에서도 많이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K 전차와 K 구자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된다는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센트에는 한국의 속도를 보라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 전차 1000대를 계약한 후 지난 3월 18대가 인도되어 총 46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 산업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육상, 해상, 공중에 있는 훈련기, 전차, 포병, 호위함 등이 중국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기술을 흡수해 NATO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우 뛰어나다. 중국의 군사 산업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텐센트에는 북유럽의 한류가 뜬다. 대한민국 K 전차가 노르웨이 설원을 질주했다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에서 K 전차가 테스트를 받는 놀라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와 사진을 보고 중국인들은 이때 우리는 중국의 첨단 전차를 과시해야 한다. 유럽에서 중국 90 전차를 보여달라고 하냐? 현재 한국은 서양 진영에서 연간 10만 2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력이 왜 중요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댄 이른바 거북전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차가 공격받아 파괴되고 부족해지자 기이한 모습의 전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푸틴은 전쟁 이후 새로운 전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구소련 전차를 개조해서 투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이 벌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도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진화시키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무시무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전차와 자주포를 빠르게 생산해 납품하는 기사를 보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력보다 훨씬 강하다. 전쟁에서 연간 수만 대의 전차를 생산해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낼 것이다. 이게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힘이군요. 한국 해군이 벌써 이 정도 수준이라니 충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강력해진 거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오전 한국과 미국의 실사격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7600T급의 이지스함, 율곡2 함디디지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선보이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시켰는데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가 자랑스러워하던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함대까지 아우르는 위력을 선보이며 누가 한 수 위인지를 압도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율곡2함이 미국 함대들을 박살내버리자 전 세계 군사 언론들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또한 해당 훈련 영상은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있었기에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울곡2함, 그리고 이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RIMPAC, 림팩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 역시 참가 중인데요. 우리 해군은 76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7600T급 율곡2함을 선보이며 전 세계 모든 군사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간 10일 우리 율곡2함은 미합 중국 해군의 함대공 유도 탄인 SM-2를 사용해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SM-2는 기본적으로 SM-1과 같은 반능동 레이더 호밍이지만 블라크 B와 같은 일부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5로 표적의 예상 요격 지점을 관성 항법 장치에 미리 입력받은 상태에서 발사되는데요. 발사된 후에도 함정으로부터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의 정보와 최적 항로를 업데이트 받아가며 요격 지점 근처로 유도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SM-2를 우리 해군이 완벽히 운용하며 표적을 명중시켜 미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B. 우리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하와이 카우아이 섬 북서부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장 PMRF에서 이뤄진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율곡 이함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는데요. 대공 무인 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울곡 이함이 이지스 레이더 SPY-1D로 이를 탐지 및 추적한 후 SM-2 함대공 유도탄 한 발을 발사했고 표적에 정확히 맞췄다고 전해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모의 표적기가 울곡 이함이 발사한 SM-2에 완파됐다고 말했는데요. 신의 방페이저스란 이름답게 한국군의 주요 구축함이 실전 실력을 입증한 셈입니다. 김봉진 대령 율곡2 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대공 및 대유도탄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하고 유도탄 운용 능력을 향상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SM-2의 사거리 약 150여 km로 한국의 주력 구축함인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율곡2함, 서해류 성룡함의 주요 대공 무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침투 시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켜내는 핵심 전력인데요. 군은 이지스함의 사거리가 약 400km 가까이 되는 SM-6 약 500km 정도 되는 SM-3 등을 추가로 탑재해 북한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을 막을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제대로 성공한 것인데요. 우리 해군은 앞선 5일 국내 취재진의 진주만항 부두에 정박한 율곡2함의 전투 지휘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함정의 두뇌로 비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날 오후 3시 25분 승조원들은 팀워크 훈련을 시연했습니다. PMRF 해상의 SM-2 실전 사격과 같은 절차로 이뤄지는 사전훈련 성격이었는데요. 훈련이 시작되자 육지 방향에서 적의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발사 신호와 이동식 발사대 TEL 전개 등 도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실제 북한이 최근 실전화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김봉진 함장의 지시와 전술 집행관 TAO의 구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구명의를 착용했습니다. 이윽고 대공 적색 경보가 설정되고 사격 통제 부사관이 미상 비행물을 보고했습니다. TAO는 피아 식별 장비를 활용해 해당 표적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율곡2함의 레이더가 표적의 고도, 침로, 속력 등의 정보 상황과 전자파 정보를 토대로 해당 표적을 적의 유도탄으로 판단했고 승조원들은 해당 거리에 맞는 대응 수단인 SM-2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RAM 근접무기방어체계 CIWS 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유도탄을 모사한 표적기가 교전 가능 거리로 접근하자 원거리 요격을 위해 SM-2 발사가 결정됐다. SM-2 파이어 김 함장의 명령에 따라 유도탄 발사 감독관 MSS이 크게 외쳤습니다. 울곡2함의 SM-2 유도탄이 즉시 발사됐고 이윽고 적의 미사일 1기가 격추됐다는 가상 신호가 떴는데요. 실사격 훈련에선 울곡2함 함수의 수직 발사대 VLS에서 실제 SM-2가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원하게 명중. 짜릿한 성공의 순간이었습니다. SM-2 발사는 사실 승조원들이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입니다. 다만 실사격 훈련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SM-2는 최근까지 국내에 유도탄 실사격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에서만 실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삼척해상연구센터에서 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는데요. 또한 실사격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림팩에선 문무대왕함에서 쏜 SM-2가 공중에서 폭발한 전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측의 조사 결과 우리 해군 측 실수가 아닌 SM-2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판명났습니다. 미국의 해군 뉴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SM-2를 완벽히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킨 것이다. 한국 해군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오늘 실사격 훈련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명중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40분 삑하는 보슨 파이프 해군 전용 피리 소리와 함께 한국의 7600급의 이지스함인 율곡2함이 한미부터 느리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갑판의 가장자리에는 카포크를 입은 승조원들이 도열했다. 출항 때마다 이내띠로 예를 갖추는 것 특이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또한 한국 해군만의 문화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핵보유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잠 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음을 오늘 실사격 훈련에서 또 증명해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루가 재선되는가에 따라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비확산론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개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한국의 핵무장까지도 논의 또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확보가 핵무기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핵물질 확보 기간에 따라 독자적 핵무장 시점이 결정된다. 벌써부터 이만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와 미국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한국 시간 10일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은 매우 넓다.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당은 북한의 매파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다. 때문에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권위자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 말은 그만큼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1924년에야 막스 보른에 의해 처음 사용돼 이제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아직도 연구가 많이 안 이뤄진 분야다 보니 그럴만도 한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대의 연구팀이 이 양자역학에 있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원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에너지원이 민간 분야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서울대 연구팀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런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서두에 소개해드린 파인만의 말처럼 이해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간단히라도 소개하자면 너무나도 작아서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뭔 소리냐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다 보니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거론되었을 당시에는 학계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양자역학이 허무맹랑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달리 양자의 세계는 실제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오늘날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술에 있어 양자역학은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7월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시까지 이론 수준에만 그쳤던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건데요. 이론 단계에만 있었던 양자역학 응용 기술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세계 물리학계가 이 연구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쾌거인데요. 서울대를 비롯해 삼성종합기술원, 성균관대, 포스텍 등 국내 연구진들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말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초방사 양자 엔진은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연력학으로 작동하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엔진을 작동시킨다는 게 초방사 양자 엔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엔진으로 기능을 하려면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죠.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해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되면서 그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는데요.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엔진 최고 온도는 1만 도, 효율은 48%에 불과했으니 비약적인 발전이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양자 엔진은 고전 연력학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고전 연력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시ARNOT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는데요. 연구팀의 설명대로면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연력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초고효율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기존의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미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방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의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와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구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충전 속도가 기존 배터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콘텀과 손을 잡았고,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따라서 관련 연구에 진척이 있다면 향후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양자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해 위험성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도 최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현재 예산 문제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기에 2020년대인 현재도 우리 해군은 아직 항공모함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요. 20년대 들어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 역시 현재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완성되어도 문제인 게 운영비 또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기술이 발전하면 SF 영화에서나 나올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나 우주선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기술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를 위한 원자로를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방사능 누출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활주로 운용에도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육지와 달리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함재기의 원활한 이륙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쏴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켰는데요. 이 방식은 항공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캐터펄트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모함들에는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이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스팀식에 비해 기체에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자식이라는 특성상 전력을 많이 잡아먹어 항공모함에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신형으로 바꿔야 했죠. 양자 엔진이 항공모함에 도입되면 이러한 전력 공급 및 효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는 항공모함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게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 치열한 양자 레이더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이론상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라는 개념은 2008년 MIT의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게 양자 레이더의 이론적 원리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양자 레이더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 스텔스는 무기를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레이더상의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게 해적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도 똑같이 작아집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너무 좁은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2022년 4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양자 레이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연구는 기존 양자 레이더에는 부족했던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과기부와 국방부는 민광군 양자정보협의회를 출범하고 스텔스 탐지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도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을 국방 분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는데요. 다만 양자역학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술들이 상용화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 그 기술들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양자역학에서도 첨단을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